네,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에는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와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강훈식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수요일에 징크스가 있어요. 수요일만 되면 일이 큰 터진다. 정치 이슈가 터집니다. 네. 오늘 정의와 국회의장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과연 전국에 어떤 파장을 던질지 갑론을박 오늘 많습니다. 우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이 소 국장님 직권 상정을 예상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오늘 했죠. 만약 여야가 현재까지 이런 합의점을 계속 못 찾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 네. 연말 연시에 심사기일을 지정하겠다. 심사기일 지정이라는 것이 그 해당 상임위에다가 법안을 심사하도록 해서 그게 안 되면 바로 이제 직권상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네. 배경은 결국 12월 30일이 지나서까지 만약에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선거구 자체가 법적으로 없어지는 게 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등록한 예비 후보들도 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른바 입법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이 직무를 유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죠. 네, 엄포를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직권 상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을 두고 여야 합의를 압박하는 제스처겠죠? 그렇죠. 여야가 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인구 편차를 2대1로 줄이라고 한 이후에 네. 사실은 1년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맞아요. 제대로 짓지 않고 네. 계속 끌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시험이 다 돼서 벼락치기를 하는 형국. 시험 코앞에다가 와서. 답안지 제출하는 시간도 지났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한참 지났습니다, 네, 지금. 한참 지났고 답안지 제출 시간도 지났고 1년 동안이나 기간을 주고 좀 제출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거 이렇게 하면 위헌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밀어놨다가 네. 지금까지 답안지도 제출이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학생이 자퇴돼야 되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마지못해서 국회의장이 이제 이렇게 최후의 압박 카드를 쓰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보면 이른바 뭐 나라가 지난번에 그 한상균 위원장 사태 때도 그랬는데 법을 지켜야 된다. 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법이 선거구 획정 시한 법정 기한이 언제입니까 벌써? 11월 13일이에요. 맞아요. 한참 지났습니다. 지금. 맞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여야가 합의를 못 보고 있고 이렇게 의장이 직권상정 문제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 어떤 타협의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그 있을 것 부분에 같습니다. 추가로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 시간에도 웃고 있는 분들은 현역 의원이다. 아하. 현역 의원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치 신인들, 이제 국민들의 바람은 어쨌든 새롭게 좀 물갈이가 좀 돼야 되고 네. 좀 새로운 변화가 국회에 좀 불길 바라는데 이 시간에도 기득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은 의정활동이라든지 여러 선거운동을 아무 지장 없이 하니까 더욱더 답답한 노릇이죠.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 어제가 예비후보 등록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등록한 분들 쭉 어제 화면들에 나오시던데 이분들이 이제 선거운동 돌입한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제한적이지만. 뭐 돌입을 했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사무실을 네. 어디에 내야 될지 지금 이제 해당되는 상한이나 하한에 걸린 쪽에서는 네. 사무실을 자칫 여기다 지금 냈다가 나중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뭐 분구가 안 되는 걸로 됐다든지 네. 그러면 이게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이제 예비 후보는 보니까 뭐 집을 사무실로 한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네. 일선에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정치 신인들로서는 정말 지금 같아서는 뭐 국회 앞에 몰려가서 데모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원래는 그러면 이 정의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때 여야의 균형을 맞추면서 이병석안을 받지 않겠느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밝혔고요. 여야가 연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이 기준을 따르면서 지역구 간 인구 편차를 2대1로 줄이기 위해서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는 게리맨더링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이 시사 발언이 있었는데요. 게리맨더링. 이게 뭔가요?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 이제 뭐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실 텐데요. 임의대로 지역구를 나누는 것을 게리맨더링이라고 하죠. 임의대로 나눈다. 임의대로. 그러니까 뭐 괴물처럼 생긴 지역구 모양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저렇게 자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이제 게리맨더링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국회의장께서 사실상에 이제 아까 제가 수험생에 비유했다면 내 이제 자퇴시킬 거야 니네. 정말 내 마음대로 니네 이제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이제
경고, 협박 이렇게 표현하나요? 엄포성이다. 엄포다. 엄포라고 봐야 되고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2대1을 맞추기 위해서 게리맨더링을 하게 되면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유불리와 상관없이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한다라는 건 이해는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엄포를 강하게 놓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포함해서 비례대표 문제까지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사실 뭐 게리맨더링이라는 그 어원 자체가 일단 재밌죠. 그 게리 그 매사추세츠 주지사 이름입니다. 게리가 그 사람이 공화당 소속인데 그 당시 그렇죠. 유리하게 이제 선거구를 띄워 붙였는데 보니까 그게 도마뱀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도마뱀이 뭐 셀러맨더 그 따가지고 이제 게리 플러스 맨더, 게리맨더링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어쨌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대 받을 수 없다라고 네. 새누리당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야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정의화 의장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왜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50%를 받기로 하면 네. 이 기본적으로 정당 득표율이 만약에 어떤 당이 10%를 얻었다. 그러면 지역구 당선과 관계없이 그 전체 300석에 10%면 30석 아니겠습니까? 네. 30석에 50%면 15석이잖아요. 그렇죠. 15석을 그 당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이게 그냥 현재처럼 소선거제로 이렇게 해서 하면 이기면 의석을 차지하는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의 도입을 받아들일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정의당이라든지 지금 만철수 신당이 뜬다든지 이렇게 네. 이제 소수 정당들이 의석을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건 이른바 일려 다야구도 속에서 불리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하.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정의화 의장의 직권 상정을 이제 바라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 선거구 획정의 의미도 있지만 또 추가로 있던 특히 비례대표 문제까지 보면 사실상 선거의 룰처럼 돼 있어요. 이게 룰이라는 게 과거 전통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때만 통과되는 게 관례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어쨌든 의회주의 정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국회의원들이 꼭 지켜왔던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한쪽에 자. 일방적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쟁점 법안 문제까지 포함해서 4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합니다. 배우 박소연입니다.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적을 이어갈 때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시작이 됩니다.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이 응원합니다. 2588.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고아라입니다. 민균의 4남매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찬바람이 송곳같이 파고들던 낡은 흙집. 민균의 4남매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들의 나눔이 아이들에게 포근한 겨울을 선물했네요. 추위를 거뜬히 막아주는 따뜻한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퍼져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저 고아라와 함께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우리은행 백장 대수하세요. 우리은행 첫거래 고객님들 100만 원 상품권 받고 우렁차게 웃으시라고 백장대소 이벤트. 통장과 체크카드만 만들어도 커피가 2개의 금융상품을 더 가입하면 최대 100만 원 상품권의 기회를.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벤트 대상 및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참조.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쉐보레 크리스마스 특보입니다. 12월 한 달 내내 쉐보레 전시장에선 선물이 펑펑 쏟아질 예정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를 100분께, 삼성기어 S2 스마트워치를 1000분께, 방문만 하면 선물을 준다니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꼭 오셔야겠네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3부 마치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강훈식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3부에 이어서 이거 하나 마무리해보죠. 정의화 국회의장. 마지막까지 여야 협상을 지켜보겠다. 이 입장인데요. 연말까지 보름 한 2주 시간밖에 없습니다. 과연 여야 합의 선거구 획정 될까요, 국장님? 이게 지난번에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구가 253석, 비례대표 47석. 네.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비례대표 47석을 그러면 어떻게 정할 거냐. 네네. 이것에 대해서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 퍼센트질이 그럼 40%까지 내려줄 수 있다. 네. 그럼 12석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새누리당은 어쨌건 연동형 비례대표 자체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교착점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혀 합의가 안 됐던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는 어쨌거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부분에 의석 기본적인 합의가 한번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남은 15일 동안 그렇다면 그 비례대표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한다면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오히려 저는 이 국민들이 좀 준비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합의 안 하면 정말 가만히 안 두겠다. 아하. 이런 좀 어떤 여론의 방향도 총궐기인가요? 네, 총궐기를 할 정도의 어떤 여론의 방향도 되게 중요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지금 이 협상을 하고 있는 여야 대표가 자신들의 한석 두석 차이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동형이 유리하든 또 아니면 기존의 방식이든 간에 한두 석이 문제가 아니라 민생을 내팽개치고 또 총선을 앞두고 룰을 합의 못하는 국회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더 여론을 좀 잘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민이 가만두면 안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또 만만치가 않아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조금 물러선 거 아닙니까? 반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영구집권을 획책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나왔어요. 자,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이 여야를 압박하는 선거구 획정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갔죠. 그래서 이 선거구 획정보다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먼저 해달라라는 요청이 보도되면서 지금 일파만파 일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 정 의장은 현재 상황을 비상상태로 볼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제 현기환 정무수석이 와가지고 그걸 좀 뭐 직권상정으로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고 정의화 의장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뭐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보는데 국회법 85조에 보면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천재지변입니다. 아하. 천재지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게 이제 두 번째고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거든요. 네. 세 번째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의 경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 각종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직권상정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해달라라는 게 지금 현재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이제 정의화 의장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네. 정의화 의장은 아니 지금이 과연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느냐. 의장으로서 나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에 규정된 국회법에 규정된 그 3가지 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상식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표현 썼는데요. 어제 보도가 미묘했던 게 뭐냐면 헤드라인은 청와대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에 압력을 넣었다. 근데 기사 내용에 보면 현 수석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대통령의 재가나 지시 없이 나의 자유로 갔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저는 뭐 아쉬운 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절차상으로 아쉬운 게 첫 번째 이겁니다. 첫 번째 대통령께서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대표를 불러서 경제 관련법과 노동법의 통과를 좀 주문하셨죠. 네, 회동이 있었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현기환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을 찾아갔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네. 이 사이에 빠진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절차가 좀 필요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도 좀 협조를 해달라. 이러면 아마 국민들이 볼 때도 그래 야당도 좀 이제 이런 문제는 발목 잡지 말고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그것이 국회의장한테 협조를 구할 때 좀 비로소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절차상의 좀 아쉬움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어쨌든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가 행정부에 있거든요. 사실은 네. 청와대와 행정부가 경제 문제가 안 되는 이 국회에 지금 경제 관련 2개 법, 또 노동 관련 5개 법, 총 7개의 법안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안 좋은 것인가. 네. 이 문제에 대한 좀 면면한 검토. 즉 행정부가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건데 이렇게 하면서 국민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대국민의 공감도 형성이 굉장히 좀 안 좋다. 네. 그래서 이 말에 크게 공감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청와대의 적절성, 부적절성 이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제 그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 내에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제 야당과는 어제 결렬 소식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정의화 의장에게 쟁점 법안 직권상정 요구서를 제출했어요. 이인재 최고위원은 대통령 긴급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쟁점 법안 처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겠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지금 결국은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네. 예, 정의화 의장한테 자꾸 그 직권상정 하라라고 사실 이게 굉장한 압박을 입법부의 수장한테 하고 있는 것인데 전 정의화 의장이 취하고 있는 태도가 맞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입법부와 이 3권 분립 상태에서 입법부 수장의 태도라고 보고 네. 지금 이제 강 교수도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어떤 강공 일변도 청와대도 그렇고 새누리당 지도부도 야당과 정말 더 긴밀하게 대화를 통해서 어떤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를 계속 보여줘야 되고요. 네.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에서도 사실 야당 쪽과의 소통 채널 같은 것들을 계속 좀 열어놓으면서 만나서 설득하고 하면 사실 이 문제가 왜 안 풀리겠습니까? 이것을 의장을 압박해서 직권상정 해가지고 그냥 그 여당 의원들 통과시켜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나라를 위해서 이게 좋은 것인가? 저는 네. 현재 이런 전반적인 국정을 운영해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랄까요? 예. 이런 부분들에 조금 걱정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자, 시간은 많지 않지만 요거 짚어봐야죠. 야당에게 왜 동의를 구하지 않느냐? 절차상 좀 아쉽다 이런 말씀 강 교수님 주셨는데 네. 야당 상황이 지금 또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여야 의원을 균형 맞춰서 전화 인터뷰를 드려보면요. 야당 의원들이 우리 국회 업무는 절대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지켜볼 때는 야당이 지금 리더십이 제대로 섰나? 수습이 돼 있나? 걱정이 많은데 지난 일요일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에 양쪽이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자, 추가 탈당 또는 안철수 의원의 측근 왜 아직 탈당 안 하나? 이런 비판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는 사실 안철수 의원이 어쨌든 당 지도부와 싸우면서 비주류의 어떤 중심으로 서서 지도부랑 싸우면서 이 문제를 끌고 온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쨌든 당내에서 평가가 일정 정도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비주류의 네. 입장에서. 하지만 본인이 정치 공동체를 만드는 데 실패한 것 아니냐. 즉 바꿔 말하면 송호창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윤장현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본인 몫으로 공천을 한 네. 분과 다름없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동반 탈당을 안 하고 지금 오히려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황주홍 의원이라든지 유승엽 의원이 탈당 의사를 비추고 있고 또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병호 의원까지 탈당 의원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국면인데요. 사실은 정치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에서 리더십을 보일 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주류로서 안철수 의원의 메시지와 이야기가 공감대는 있을 수 있었으나 정치 리더로서는 당내에서 자리 잡는 데는 아직은 좀 미비했던 반증 아닌가.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연쇄적 탈당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파장이 처음에 30명 이야기하다가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약간 좀 더 네. 지켜보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은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요. 저희도 문병호 의원을 탈당 후에 또 바로 인터뷰를 드렸는데 지금 이 내일 문병호 의원, 유성엽 의원, 황주홍 의원 탈당 예정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일정이 자꾸 연기되다 보니까 탈당 선언을 해야 하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 내일 탈당할까요? 내일은 하겠죠. 네. 이게 사실 비주류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도 어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NT 문재인이었지 뭔가 비주류라는 집단이 하나로 뭉쳐서 국민들한테 새로운 비전과 어떤 정책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는 계속했지만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내용상 비치기는 비주류의 수장처럼 비쳤지만 네. 사실상 비주류와 안철수 의원이
어떤 끈끈한 정치적으로 맺어진 그런 것도 없는 것이고 네. 안철수 의원 또한 비주류 의원들을 뭐 내가 저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갖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일어나는 이 현상들은 일종의 약간의 그 과도기성 현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앞으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여러 가지 공천 관련된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의원대로 지금 발빠른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1월 말이라든지 2월 한 중순 정도까지 그때 정도 시점까지는 봐야 된다. 지금 현재 그 이제 뭐 송호창 의원이라든지 윤장현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탈당을 안 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해석은 있을 수가 있지만 저는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는 쪽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 2월 중순 정도까지는 더 두고 봐요. 많은 변화가 앞으로 저는 야권에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안 의원 리더십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두 분 평가해 주셨는데요. 자, 반대쪽에 문재인 대표 말이죠. 오히려 안철수 의원의 측근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을 당에 영입할 것이다. 물론 이 역공이겠습니다만. 자, 어떻게 될까요? 누굽니까? 이제 뭐 이제 크게 보면 비주류의 입장을 지금 문재인 대표 주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세 정도의 스타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관망파.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나 좀 지켜보자. 또 하나가 탈당파. 근데 탈당파는 굉장히 소수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투쟁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투쟁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명분을 뺏어갖고 오는 겁니다. 계속. 자, 안철수가 없지만 안철수 의원의 대신할 사람들이 우리 당과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측근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꾸만 안철수의 빈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것은 과거에 보면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 탈당을 시사하자마자 10대 혁신안을 다 이수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랬죠. 명분을 바로 뺏어왔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이 이제 소위 난자리가 된 겁니다.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난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들이는 방식이죠. 그래서 제2의 안철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함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그때 명분을 빼앗듯이 이제 사람으로서 이 빈 공간을 채우는 주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국면인 거죠. 네. 지금은 누굴까요? 결국 이제 안철수 문재인 그 두 사람의 경쟁에서는 이른바 초반 대세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이 보면 뭐 부산에 가서 하루에 일정을 막 6개씩 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건 호롤단신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 빨리빨리 미디어에 노출돼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어떤 뜻을 알림으로써 초반의 흐름을 잡아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반대로 이제 문재인 대표로서는 본인이 그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카드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발빠르게 그리고 정말 누가 봐도 공정하게 하면서 아 역시 문재인이 변했구나. 친노의 수장이 아니고 이제 정말 야권의 리더로 거듭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초반에 그 대세 이슈를 누가 장악하느냐. 예, 그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의 핵심은 결국 속도. 누가 발빠르게 속도전으로 고지들을 장악해 가느냐 하는 문제와 네. 그 던지는 이슈가 얼마나 파괴력 있고 대중의 감성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이슈를 던질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렸다고 봅니다. 계속 지켜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 수다. 오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강훈식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